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 시사 고승국입니다.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조준했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내세우며 각 상임위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회는 오늘도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에 나섭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두관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차례로 만나서 국감과 또 전국 현안에 대한 말씀 듣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놓치면 안 될 국제뉴스 정리해드리는 글로벌 톡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8일 화요일 정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KBS 라디오 정격 시사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 정치경제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찬 기자입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북한이 또 오물풍선을 부양했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으로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새벽 현재 풍향을 고려할 때 대남 쓰레기 풍선이 경기 북부 그리고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 이번까지 모두 26차례나 지금 쪽으로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자, 22대 국회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열렸습니다. 첫날 분위기 좀 전해주실까요? 예, 기승전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 때리는 데 집중된 하루였습니다. 특히 여느 때처럼 법제사법위원회에 늘 뜨거웠는데요. 야당은 이 명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대선 기간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재보궐 공천을 받았다 이런 폭로를 고리 삼아서 정치자금 부정 수수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 명 씨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는 국민의힘의 수차례 여론조사 의뢰를 받고도 단 한 차례도 돈을 받지 않았다며 여론조사 비용 대가로 공천 장사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몰아세웠는데요. 관저 불법 증축 의혹도 집중 타겟이 됐습니다. 야당 행안위 의원들은 관저공사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성수동까지 이 동행 명령장을 들고 쫓아갔지만 문이 닫혀 있어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논란도 국정감사에서 많이 다뤄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을 이제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속한 심리를 촉구했는데요. 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 사건 이 1심은 공소제기로부터 6개월 이내 또 합계는 1년 이내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에 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 그러니까 799일이 걸렸다. 이 방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치적 쇼가 있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지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때 아닌 법인카드 공방만 오갔는데요.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문제를 또 문제 삼자 여당은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관련 공방이 계속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외통인가요? 그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나온 그 정부의 비밀 문서 이게 공개가 됐었던 논란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는 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을 따지는 과정에서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이 이 3급 비밀 해당 문서를 공개하면서 또 입씨름이 벌어졌습니다. 이 공문은 작년 11월 국제 박람회 기구 투표 직전에 외교부가 이 회원국 주재 공관에 보낸 건데요. 1차 투표에서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접전이 예상되고 2차 투표에서는 한국이 과반 득표로 유치에 성공할 것이다 이런 판세 분석이 담겼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완전 실패였죠. 근데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도중 기자회견을 열어서 우리 정부의 외교 암호 체계 같은 이런 정보 보안망을 노출한 심각한 안보 자해 행위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동을 자제하고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를 갖추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필리핀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대한민국과 필리핀 양국이 어떤 합의들을 이뤄냈습니까? 예, 먼저 원전과 같은 에너지 협력 그리고 안보 분야 협력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필리핀에는 그 바탄 원전이라고 있어요. 바탄 원전이 1976년에 착공했지만 안전 우려 같은 이제 여론이 악화되면서 완공 직전인 1986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멈춰 있던 거예요. 근데 2022년 취임한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바탄 원전 건설 재개를 추진해 왔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이 우리 그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그리고 올해 체코 원전 신규 건설 우선 협상자 선정에 이어서 아시아 지역으로 원전 수주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필리핀과 우리나라가 1949년에 수교를 했더군요. 예. 그리고 6.25에 군대를 보낸 그런 나라인데 75년에 그 수교 관계가 있는데 아직까지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이제 격상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일단 이 전략적이라는 용어를 쓰기 위해서는 이 상대국이 세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강국으로 생각해야 맺을 수 있는 관계인 건데요. 조금만 부연 설명해드리면 한국이 외국과 맺고 있는 관계는 크게 6단계로 나뉘거든요. 이 우호 관계가 강한 순서로 정리됩니다. 포괄적 전략적 동맹 관계가 가장 강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들은 대개 양국 간 평화 모색 그리고 영내 문제는 물론 국제 현안과 대외적 전략까지 함께 논의하며 협력을 하는데요. 에너지, 인프라를 비롯한 경제 분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방과 방산, 해양 이런 안보 분야 협력까지 이번에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가 담긴 겁니다. 양국 정상은 이를 위해서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 진행되는 이 연합훈련에 우리 군의 참여를 확대하고 또 양국 국방 당국 간 교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만취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어제 경찰에 출석했습니까? 사실 어제 나올 거라고 굉장히 예상들을 했지만 그 예상과 달리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요? 일단 경찰은 문 씨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소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당시 문 씨의 구체적인 행적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2배 가까이 됐습니다. 네. 만취 상태였던 거죠. 사고 당일 경찰은 문 씨를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다음에 간단히 조사를 하고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문 씨가 운전한 것이 확실하고 동승자는 없었다면서 조사에도 순순히 응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피해 차량인 택시에서 블랙박스도 확보했고요. 경찰은 문 씨가 출석하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먼저 음주운전 사고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다른 혐의도 적용 가능할지 검토할 방침인데요. 이 골목길을 위태롭게 빠져나가거나 또 교차로를 아슬아슬하게 지난 것은 이 난폭 운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건 신호지시 위반이 될 수 있고요. 술을 마시고 식사를 하는 동안 차량을 불법 주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그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 내는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 처음으로 이 그림으로 상속세를 낸 사례가 나왔다고요? 예, 지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미술품 4건에 대해서 상속세 물납이 허용됐습니다. 이 올해 1월인데요. 서울 서초세무서에 일단 한 개인이 미술품 10점을 상속세를 대신 내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문체부가 전문가 7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이 중 4점에 대해서 상속세 물납을 허용을 했습니다. 네. 이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또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이 상속세를 물납하려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물납 신청하려면 세무서가 문체부에 이를 통보하고 문체부가 이제 가치를 따집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떤 이제 작품인가 봤더니 이 중국 작가 정판제의 초상 2점이고요. 1988년 서울올림픽 미술감독을 맡았던 서양화가 이만희의 일출도 그리고 정광영의 2008년작 한지조각 집합 이렇게 4작품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 막 되고 있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찬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할로윈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의 일교차가 더 크게 나겠습니다. 아침엔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서늘하지만 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2.7도, 대구 13.8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24도, 부산 25도, 전남 구례는 26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기온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현재 충남 천안의 가시거리가 100m가 채 되지 않는데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서도 가시거리가 200m 안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엔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오전부터 그 밖에 동해안 지역에도 가끔 비가 내리다가 밤에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내륙에도 한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2.8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고요.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화요일 출근길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서울 방향으로 수원부터 막히기 시작했고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어렵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잠원에서 서초까지 밀리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천에서 신월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인천 방향은 인천 요금소에서 서인천까지 천천히 가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쪽인데요. 금천부터 정체 시작됐습니다. 팔곡분기점에서 용담터널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군자요금소에서 서안산까지 천천히 가고요. 둔대분기점에서 부곡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구리 방향 판교 분기점에서는 1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지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당대표 경선에서 겨뤘습니다. 예, 그 당시에 아주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보여줬다고 하는 평을 받았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원래 좀 부드러운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전당대회 그때 치고 나서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우리 당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2년 전에 처음 당 대표를 맡고 네. 2년 만에 아마 우리 당이 좀 강점인 다양성이랄까 역동성 이런 게 많이 사라지면서 네. 이재명 대표의 1인 체제라 할까? 제가 1극 체제라고 비판을 하니까 네. 이재명 대표께서 1극은 아니고 체제는 동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사실은 그때도 구대명 학대명 이렇게 했는데 선거 결과도 실제 85% 정도 득표를 했으니까 네. 옛날에 DJ나 YS 총재 때도 없었던 득표율이라서 네. 한쪽으로 완전 좀 쏠리다가 당이 이제 다양성이 많이 실종됐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네. 또 그 당 지도부에서는 당원들의 선택이니까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아마 우리 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또 최근 8.18 전당대회를 통해서 완전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표와 계를 같이 하는 분들이 좀 돼서 원래 이제 최고위원을 5명 뽑는 이유는 예. 다양한 정파나 그렇죠. 다양한 색깔들을 당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야말로 그 5인 5색이 아니라 5인 1색이 돼버린 거라서 네. 자기 지방선거나 대선을 준비하는 당으로서는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당 안팎에서 그런 걱정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을 좀 권유한 거 아닙니까? 당 대표로도 좀 출마해라, 예. 최고위원으로도 출마해라. 그럼 우리 김두관 의원님은 그렇게 그 권유를 받아서 나오셨던 건가요? 아니면은 스스로 우리 당의 중진들 네. 또 전직 총리들
또 뭐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이렇게 해서 거론됐던 분들이 네. 아무도 이제 출마를 안 하고 글쎄 확인을 말이에요. 해보니까 예. 또 이제 이게 처음이 아니라 연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그런 강점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 당의 미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추대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아, 했고 예. 제가 뭐 이게 이미 승부가 정해져 있는 게임이라서 승부에 연연하진 않았고 네. 당내 그 소수파의 의견을 누군가는 대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참여하게 네. 됐고 뭐 그래서 그 상황에서 선전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조금 있는 자산도 다 까먹었다라고 이렇게 또 비판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당의 다양성과 민주성 그리고 역동성을 좀 살려내자는 네. 저희 제안에 대해서는 또 직접 투표한 3분의 2는 참여를 안 했으니까요. 아, 참여하지 않은 당원들께서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예.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서로 공방이 오가게 되고 예.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이재명 대표를 좀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이런저런 공격도 많이 받았다고 제가 보도를 봤던 적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정상적인 당 전당대 당원대회라면 네. 이제 제가 그 당시 연설을 하면서 앞에 이제 당 대표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포함해서 네. 당내 뭐 전직 김부겸 총리 또 김동연 경기지사 또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박용진 의원, 이탄 의원 이런 뭐 이인영 의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대선 경선에서 이렇게 다양한 후보 다양한을 통해서 본선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렇게 연설을 하면 네. 보통 정상적인 전당대회라면 박수를 치거나 이재명 대표를 그냥 쭉 가면 될 텐데 왜 김동연 후보 나와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하면 박수를 안 칠 수는 있는데 아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강성당원들이 그냥 내려가라 그만둬 때리쳐 이렇게 하니까 예. 사실은 연설이 안 될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인가 두 번째인가 그렇게 한 연설이 잘 안 돼서 네. 그 이야기는 사실은 7분 9분 연설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배치를 해서 아이고, 했던 예. 기억도 납니다. 예. 하여튼 어렵게 예. 네. 그렇게 전당대회를 마치고 지금 와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7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들겠다 이런 그 생각을 밝히셨더라고요. 그게 좀 공론화됐다 할까 네. 밝혀진 게 전당대회 이제 고생했다고 네. 박지원 의원님께서 한번 식사를 하자 해서 네. 여의도에서 이제 저녁을 했는데 1시간 좀 지나서 김 장은 꿈을 가지고 있죠. 자기 준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꿈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젊으니까요. 네. 그리고 저도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대선 준비하시는 거네요. 제가 방송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 해도 괜찮으시겠죠? 물어보시길래 그게 원장이 알아서 하셔요. 제가 뭐 방송에 그런 이야기를 하라 마라 할 입장입니까? 이래 했더만은 얼마 뒤에 이제 공중파 방송에 나가서 김도관 전 의원도 꿈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 뒤에 이제 새로운 민주당의 전병헌 그 대표께서 우리 당에는 뭐 이재명 후보도 있지만 삼총 상김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낙연 총리, 정세균 총리, 김부겸 총리를 그때는 삼총으로 넣고 김동연 지사, 독일에 있는 김경수 지사 저를 넣어서 삼총 상김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좀 몇 군데 언론에서 그걸 받아서 보도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꿈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뭐 제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시대적 과제를 잘 해결하고 어쨌든 시대의 정신에 입각해서 역사적 책무를 다할 사람들이 선여 경쟁을 통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정권 교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요. 제가 이제 2012년 때 도지사 중도에 그만두고 대선에 나갔을 때는 경남지사 제가 어렸을때도 제 중심으로 구조를 많이 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아주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리고 나이 들고 철이 드니까 이제는 뭐 제가 되는 것도 뭐 그렇게 해서 소명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또 국민들이 다른 후보들을 소환하고 시대적 과제를 맡기면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좋겠다 이렇게 좀 열려 있으니까 또 마음도 편하고 또 공부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열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 입장에서 선거를 생각하면 후보가 한 명이라도 많은 게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상당히 당내 그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서 치열하게 예. 경선하고 경선 과정에서 네. 특별하게 이제 이탈만 없으면 네. 치열하게 경선하는 게 훨씬 본선 경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죠. 네. 자, 이 전국 현안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그 정치권에서는 뭐 시시때때로 무슨 위기설 같은 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막상 그 시점 가서 보면 뭐 별것 아니었다는 게 밝혀지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요. 지금도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10월 위기설, 11월 위기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제 10월 위기설은 지금 진행되는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뭔가 새로운 뭔가가 터질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에 빠지게 될 거다. 뭐 이런 위기설입니다. 네. 11월 위기설은 이재명 대표가 11월에 2건의 1심 재판 선고가 있는데 여기서 의원직 박탈형에 또 피선거권 그 제한에 해당되는 선고가 나오면 비록 1심이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민주당의 위기로 나올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의도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전체가 이제 10월 국감을 바라보면서 네. 참 염려를 많이 하죠. 네. 22대 국회가 이제 구성이 되고 나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새로운 국회에 대한 기대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구조가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시스템이 양당제니까 사실 다 먹는 거 아니면 다 뺏기는 거니까 이런 구조 때문에 사실 이제 선거 결과도 소선구구제이기 때문에 단순 다수 득표제가 국회에 되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 부산에서는 이제 우리 민주당 18명 후보가 평균 42.5를 얻었지만 전재수 후보 하나 돼 있잖아요. 역으로 이제 수도권은 그렇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행정부 한 일을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하고 또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게 국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제 정권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이 싸움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야권에서는 그 탄핵 특검 또 지금 이제 국정 운영하는 용산이나 정부 네. 여당에서는 거부권 그리고 또 뭐 최근에 안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이렇게 도돌이표가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네. 지금 뭐 10월에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그 명태균 씨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 김건희 여사가 이제 공천에 개입을 했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야권에서는 어쨌든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국정이 딱 절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절반의 국정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게 참 너무 이 준비 없이 국정을 하니까 국정이 엉망이다 이런 판단들을 하니까 계속 3년을 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네. 최근 지지율을 보면 뭐 굉장히 20%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권에서는 사실 쉽지 않지만 이대로 계속하는 게 정말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10월 국감에서 새로운 뭐 김건희 여사 건이 저 흔히들 시중에서는 신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재판권은 이제 좀 오래된 쭉 이렇게 흘러온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좀 이번 국감을 통해서 뭔가 제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제 검찰이 2년 구형을 하고 위정교사는 아마 3년을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에 이제 유죄가 나올 거다 이런 전망들을 하는 가운데 우리 당내 분들도 이제 사실은 걱정도 많이 하죠. 네. 물론 1심이기 때문에 3심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그 이후에 법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래도 유죄 확정이 되면 리더십도 좀 흔들리면서 염려가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 김건희 여사 리스크 부분을 좀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쭉 설명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그 명태균 씨 그 공천 개입 의혹에 그 좀 이제 이름이 나왔는데 그 경상남도에서 주로 저 활동을 하는 그 정치 기획 또는 저 에이전트 뭐 여론조사 이런 활동을 한 사람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지사도 지내셨고 또 양산에서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혹시 좀 인연이 있으십니까? 유수토마토에서 네. 명태균 씨를 잘 알지 않느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 달 전쯤에. 그래서 네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경남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그 핸드폰에 찾아보니까 예. 시사 경남
회장으로 기록이 돼 있고 2021년 5월 9일에 차담을 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좀 특징적인 게 예. 차담을 하고 제가 이제 특징을 좀 적어놓거든요. 그래요. 예. 거기에 책사 강태공 이렇게 제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책사 유일하게 강태공. 처음 만나자 아직 그게 처음인데 아마 그때 명태균 씨가 1시간 반쯤 차담을 한 것 같은데 네. 명태균 씨가 무슨 정치 상황을 설명하는 게 예. 상당히 제가 듣기에 좀 그럴듯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대로 한 번도 못 보고 최근에 전화해서 그렇군요.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만난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그 지역에서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경남지사나 경남에서 현역 국회의원들도 직간접적으로 좀 연결이 많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텔레그램 메시지가 뉴스토마토에서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커지고 이러면서 그동안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기됐던 의혹들이 좀 증폭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책임을 묻겠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상 탄핵 추진적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공식적으로는 탄핵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흔히 뭐 이제 물이 배를 띄우기도 하고 네. 배를 뒤집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심이 네. 많이 요동을 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 조심스럽지만 사실은 탄핵이랑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또 법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닌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민심이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니까 조심스럽지만 아마 원내대표가 향후에 뭔 이야기를 좀 준비하는 게 아닌가. 특히 어제 나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네. 지난 경선 과정에서 진보 집권 프렌의 본부장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당에서 집권 프렌 본부장에 김민석 최고위원을 임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예. 그 섀도우 캐비넷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죠. 이렇게 예. 해서 야, 우리 국민들이 뭐 여당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굉장히 섭섭해하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호의적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국민들의 뭐 그 전국을 풀어가는데 뭐 도움이 될까 이런 염려는 되네요. 네. 그 이재명 대표가 그 강화 보궐선거 예. 그 지원 유세에서 하루 동안에 대통령 끌어내리자는 발언을 3번을 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예. 그런데 당에서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럼 탄핵하자는 거냐고 하니까 아니 뭐 그건 아니고 뭐 일반론적인 얘기고 이제 딱 이러는데 제 느낌에는 뭐 이미 국회의원들이 뭐 탄핵 준비 모임도 결성했고 조국 혁신당은 아예 예. 뭐 3년도 길다 위원회 탄핵 추진위원회를 당 공식 기구로 전면에 내걸었잖아요. 그냥 가부간에 입장 정해놓고 하는 게 좀 서로 간명하지 않나요? 뭐 탄핵이든 아니든. 공식적으로 아니다 하지만 이미 뭐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그 마음으로 정리했다라고 이해가 되고요. 네. 그런 말씀들을 그냥 직역하면 네. 국정 운영을 정말 이 여야가 다시 뭐 협치라든지 이런 복원이 안 되고 계속 네. 강대강으로 되고 네. 또 뭐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공천까지 개입한 국정농단 이렇게 해석이 되면 탄핵하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탄핵을 염두에 두면서 뭐 직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섀도우 캐비넷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게 뭐 너무 샴페인 일찍 터뜨리는 것 아니냐. 야권에서도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난번 총선을 좀 해고를 해보면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양산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고 그때 이제 우리 뭐 진보 유튜브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에서 200석 이상을 획득해서 그 얘기도 나왔었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네. 사실은 PK 지역에서 막판에 보수가 대거 결집을 했거든요. 적어도 탄핵 저지선을 확보해야 된다. 뭐 부산 경남 막판 쪽에 위기에서. 이제 우리 시도민들이 윤석열 정부 탄생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지만 네.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많이 섭섭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뭐 잘한 게 있다고 당신들이 그 윤석열 정부를 탄핵해 이런 우리가 지켜주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현장에 뛰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을 못 잡았는데 주변에서 좀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들도 김대관 후보가 김태호 후보한테 이기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4월 9일 저녁까지 이기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막판에 아마 부산 경남에서 부산에 딱 한 석밖에 안 되고 경남은 세 석이 됐는데 그렇게 안 된 이유가 아마 200석을 넘겨서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겠다는 것 때문에 반작용으로 보수가 결집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뭐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87 헌법이 37년이 흘러서 많이 시대에 좀 뒤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권력구조 5년 단임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나는 탄핵보다는 그 탄핵이라는 게 참 굉장히 많은 희생을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윤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서 7.15공화국을 여는 그런 개헌을 하면 본인도 좋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좋겠다. 대통령 임기 뭐 1년 더 하는 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바깥에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임기 1년 단축해서 7.15공화국을 여는 개헌을 하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뭐 비서실장 옆에 조언하는 분들이 멘토들이 왜 안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좀 시간표가 잘 나오면 여야 대립도 많이 줄이면서 좀 현안들을 잘 여야가 좀 협치를 할 수 있고 협치가 복원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바깥에 있으니까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만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워낙 이제 이렇게 가시화되면서 또 이재명 대표나 그 주위에서 상당히 좀 위기 의식을 가지고 더 강하게 그 탄핵 쪽으로 좀 몰아간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감을 직접 느끼지는 못했고 또 그런데 제가 뭐 사실은 이제 지금 또 현역이 아니니까 더더욱 여의도에 좀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 뭐 원내 이런 사정에 내가 관심을 크게 갖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뭐 정확하게 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분석이 있는 중에 그 법사위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그 증언 과정에서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뭐 그러니까 의혹 차원으로 있었던 그 재판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상당히 저 근거가 있는 것처럼 이제 녹취록이 틀어졌어요.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내가 일부는 들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어제 뭐 그 기자회견인가 기자간담회에도 보니까 더 증거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가 고발한다 이렇게 공세가 하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일단 뭐 7분 정도만 공개를 했는데 전체는 30분 정도 된다 해서 오히려 30분 정도 전체를 오히려 좀 들으면 또 앞뒤 맥락을 좀 잘 알 수 있겠던데 7분만 들어서는 뭐 저로서는 정확하게 법리를 해석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재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금정구청장 선거가 이제 갑자기 관심에 부각됐어요. 그 초기에는 저 영광 군수 선거였는데 지금은 금정구청장과 강화 군수 선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금정구 지원 나가셨습니까? 사실은 지금 3일 동안 하고 이 방송 때문에 어제 저녁에 올라왔습니다. 그러셨군요. 금정구가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 옆입니다. 저는 양산으리고 바로 붙어 있는 금정구거든요. 그 금정산 요쪽이 금정구고 이쪽이 양산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산 이쪽 저쪽인데 조국 분위기 어땠어요? 조국 신당의 유재성 후보하고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 그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 이제 김경지 우리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 됐는데 단일화 때도 한 3%에서 한 5% 정도 좀 지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래요? 그래도 굉장히 일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부산, 경남, 울산 또 뭐 경기 이런 데서도 간접적으로 지원도 하고 해서 보궐선거 4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전국적인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뭐 경남도당이나 울산시당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어제는 뭐 거리에 온통 그 자원봉사자들이 조그마한 피켓 들고 응원하는데 그리고 조금 불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선거가 되지 않겠나 해서 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의원님 조금 전 말씀 중에 그 여론조사 조금 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여론조사 경우에는 그 근거를 저희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여론조사인지? 아니 국제신문에서 국제신문요?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알고 저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 강화 군수 선거는 또 이 친여 무소속 후보 안상수 전 시장 출마 때문에 또
이렇게 좀 관심들을 갖게 되는데 그건 혹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감이 있으시잖아요. 안상수 전 인천시장께서 예. 후보로 안 나왔으면 아마 강화는 우리가 이기기 힘든 곳이죠. 네. 배준영 의원이 재선했나요? 잠시만요. 예, 재선입니다. 강화 때문에 우리 신동근 의원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한 번도 서구 강화를 합한 선거구인데 그 신동근 의원이 4번을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5번째, 6번째 됐다가 그렇군요. 예. 이번에 공천을 못 받아서 못했는데 그래서 강화는 원래 워낙 접경 지역이고 국민의힘 지지가 높은 곳인데 친여무 소속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네. 해볼만 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아시는 거는 확실하게. 근데 정확하지 않은 것도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동관 전 의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녹색교육센터장 정미경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기대종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감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지켜줘야 할 기대종을 선정을 해서 지역사회, 마을에 알리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악산은 기대종이 사냥이에요. 지리산은 반달가슴곰이죠. 우리 마을을 탐사하면서 개구리, 도롱뇽, 제비, 은방울꽃, 무당벌레, 참새를 지켜주고 싶다고 기대종을 선정을 하고 아이들이 지켜주자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우리 인류도 4년 안에 사라진다고 경고를 했었죠. 지금 꿀벌뿐만이 아니라 개구리, 나비, 참새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이들이 살지 못하는 지구에는 결국 우리 인류도 살 수가 없게 되어지거든요.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을 직접 발로 뛰고 실천하는 행동하는 시민의 힘이 필요한 시기이죠. 기후위기, 환경재난의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환경을 학습하고 환경재난에 대비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는 지역에 지역 환경교육센터가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환경교육센터를 방문해서 우리 마을의 환경 문제가 무엇이고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하는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어느덧 가을의 5번째 절기 한로를 맞이했습니다.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답게 아침 공기가 서늘한데요.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12.8도, 전주 14.1도, 대구 13.8도, 대관령과 경북 영주는 9.1도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아침보다 10도 이상 크게 올라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전남 구례가 26도, 부산 25도, 서울과 대전, 전주는 24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활동량이 많으시다면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양주와 대전, 전남 화순, 전북 군산 등 가시거리가 200m가 채 되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감속 운행하면서 차간거리 넉넉히 유지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강원 영동에는 5에서 40mm, 그 밖에 영남 해안 지역은 오늘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내륙에도 한때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2.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KBS 라디오 전격 시사 듣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김동완 전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신문이 이 부산에 있는 신문입니다. 국제신문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1일, 2일 금정구에 거주하는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상대결 여론조사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심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모시고 전국 전반에 대한 말씀 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국감으로 바쁘시고 또 지금 국회 국방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신이 없으실 텐데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지역구가 충청남도 서산시하고 태안군. 그렇습니다. 예. 그 지역이 10월이면 굉장히 바쁜 지역이던데요. 뭐 각종 축제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축제가 많고요. 특히 이제 조선시대 그 원형의 성이 남아 있는 유일한 곳이 해미읍성입니다. 아, 해미읍성. 예. 그리고 또 그곳에서 병인년에 흥선대원군 시절에 천주교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천주교 성지가 있는데 이게 세계 성지입니다. 전 세계에 한 10개 정도 되는 곳에 아시아권에서는 2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희 해미성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축제 기간 동안에 찾아주셨었고요. 네. 또 이제 태안 같은 경우는 자연의 비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많이 오고 계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거기에 이제 국회 국방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자, 그 상임위 관련 질문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드리기로 하고요. 그 지금 국감이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위원장 국방위원장으로서 또 전체를 다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느끼세요? 이번 국감. 뭐 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거의 다 판단하실 텐데요. 네. 늘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야당할 때 정쟁적으로 많이 했고 또 지금 야당이 이제 정쟁적으로 많이 하지 않겠어요? 네. 또 상대적으로 여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민생 국감이라 그래서 비교적 정부가 한 정책들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어떤 게 국민들한테 좀 더 좋은 정책은 뭐가 있는지 네. 이렇게 대립각이 서지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쟁의 요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생존 게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존 게임이요? 그렇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생존 게임이 된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앞에 두고 네. 이 부분을 피해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당에 대한 공격의 강도가 굉장히 세다고 볼 수 있죠. 아마 그래서 이번은 늘상 야는 정쟁이었고 여는 정책이었지만 이번은 생존적 게임으로 좀 더 격해지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말씀부터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심각한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국민들께서 다 아시지 않겠어요? 지금 야당의 대표가 선거법 위증교사, 대북송금,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이러한 그 재판을 지금 많이 받고 있고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저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5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비서실장이 세상을 뜨면서 유서를 남겼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이렇게까지 해놓았었던 그런 상황을 사법의 시판대로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네.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판단들은 왜 정치가 격해지는지는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더 거칠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여권과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네요. 옛날
옛날도 아니죠.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했었잖아요. 네.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고 몸통이라고 예. 공격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봐보면 이러한 사건의 심각성이 어디에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야권은 그런 여러 공격거리가 여러 개 있어도 그중에 제일 그 공격이 좀 쉬운 이슈 또는 약한 고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집중하게 되잖아요. 이른바 기승전 김건희 이래서 김건희 여사가 제일 약한 고리다. 이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 국감 때마다 이렇게 당에서 전략을 세우잖아요. 예, 국민의힘도 전략을 다 세워서 지금 국감에 임하실 텐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언론이 보도하기를 김건희 여사를 집중 공격하는 목표,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국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느끼십니까? 뭐 본대로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번뿐만이 아니고 대선할 때도 그랬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그 술집의 여자로 줄리로 둔갑을 시켜가지고요. 정말 아주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그게 국민들이 뉴스 많이 안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각인을 시켜놓고 또 결혼 전에 있었던 처가의 여러 가지 문제까지 다 끌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데 그 대칭을 왜 세웠을까 생각을 해보면 전 그 중심엔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 공당의 대권 후보이고 지금 당 대표이자 또 앞으로 상당히 유력한 대권 주자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김건희 여사를 세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이제 주 타겟으로 해서 공격을 하는 진짜 목표 이게 뭐 대다수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서 임기 중반에 끌어내리고 조기 선거를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가 현실화되기 전에 뭔가 판을 바꾸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분석들 하던데. 그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밖에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탄핵을 하려 하더라도 어떤 사유가 어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탄핵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투표에 의해서 국민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 대통령입니다. 위임받은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탄핵을 쉽게 해요? 그러려면 헌법이나 법률을 명확하게 위반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절 내놓지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서적인 측면을 이렇게 불을 뗀다든지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 탄핵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밖에 없다가 보니 지금 많은 무리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강화 지원 유세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이제 그렇게 발언을 해서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탄핵을 주장한 거냐? 이러고 역공을 취하니까 그건 아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치고 빠지는 수법이지요. 내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번만 아니고 그전에도 그 유사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당장 끌어내리고 싶겠지요. 그런데 본인의 성남시장 시절 했었던 걸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비리가 성남시장에 일어났었잖아요. 네. 쌍욕에서부터 모든 비리가 다 그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인이 탄핵돼야 될 것을 저는 본인 스스로 독백처럼 얘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금 이제 이 계속해서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그 이제 이른바 방탄하려다 보니까 그 법사위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불러서 이제 그 진술을 듣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의 그 녹취록 공개로 오히려 혹대려다가 혹붙이게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녹취록은 본인의 변호사한테 본인이 얘기한 거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광장 얘기도 나오고요. 또 본인이 굉장히 두렵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유력한 정치인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곤욕스러울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이 녹취가 되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추측을 해보건데. 그런데 이제 그게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사실 앞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 녹취록이 나옴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국민적 판단이 더 객관화되지 않겠나 생각을 네. 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녹취록을 근거로 다시 이재명 대표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고발했더군요. 그렇습니다. 거기 변호사 대남 얘기도 나오고 로비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정말 심각한 이 문제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돈과 노비를 누가 했느냐? 김성태 네. 전 쌍방울 회장이 했다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나 육하 원칙 이런 것들이 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죠. 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는 그냥 관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집권 플랜 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집권 플랜 본부요? 예,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직접 맡았다 그러는데. 탄핵 희망 본부가 맞겠지요. 탄핵 희망 본부가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뭐 좀 빠르긴 합니다만 그 이제 정상적으로 이 다음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아직 2년 6개월이나 남았는데 뭐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그런데 이제 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앞서가는 조사들이 계속 발표가 되니까 이재명 대표나 그 주위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섀도우 캐비넷 얘기도 나올 만하고 또 이 집권 플랜 본부 가동하겠다는 생각 할 만도 한 것 같은데. 자당의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구속 위기에 몰려 있잖아요. 다 국민들이 판단하고 특히 이화영 이러한 녹취록에서 더 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다른 눈으로 좀 돌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대한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자꾸 알리면서 윤석열 정부를 타격을 주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탄핵에 대해서 우리는 집권도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또 국민한테 주려고 하는 동시에 정치적인 술수지요. 이걸 누가 국민이 믿겠습니까? 재판받는 게 급한 거 아닙니까? 우선 재판이나 저는 뭐 잘 받으시고 그리고 검사 탄핵 이어서 뭐 판사들 겁박하고 탄핵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본인이 떳떳하고 깨끗하면 재판부터 정확하게 받아야지요. 아니 재판을 왜 지연을 시킵니까? 본인이 죄가 없는데. 재판을 더 당겨달라고 요청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조기에 재판을 종식해야 합니다.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떳떳한 대권 후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집권 플랜에 대한 계획을 세우든지 뭐 본부를 띄우든지 하는 걸 모르겠는데 지금 본인이 재판은 다 지연을 시키면서 어떻게 하든 시간을 끌려고 하면서 무슨 집권 플랜 본부를 만듭니까? 저는 이거는 탄핵 추진 본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재판 지연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선거법 사건을 거론하면서 얘기한 거긴 합니다만 이른바 633 일종의 강제 규정인데 이걸 지켜라. 이렇게 그 사법부에다가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선거법 사건 경우에 1심은 6개월 안에, 2심은 3개월 안에, 3심도 3개월 안에. 이게 이제 일종의 강제 규정이거든요. 이걸 지켜라 이랬는데 그 선거법만 그렇게 지키라는 얘기는 아닐 거고 대체로 수사 지연, 사법 지연의 얘기가 그동안 워낙 그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까 인사청문회에서도 재판 지연은 없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원칙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재판 지연, 이른바 재판 지연 전술 이런 거가 현재의 사법부에서는 별로 그
작동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그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법부도 되돌아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민주당이 탄핵하려면 2년씩 걸린 이러한 판사들을 탄핵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판사들은 놔두고 말이지요. 법을 어긴 판사들을 탄핵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검사나 판사들 겁주고 탄핵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1년 안에 끝내게 돼 있잖아요. 633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2년이 넘었단 말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떻게 했어요? 집중 심리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빨리 끝냈잖아요. 일주일에 4번 그렇습니다. 심리한 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허리 아픈 모셔다가 그렇게까지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요. 안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안 갑니다. 핑계 대면 됩니다. 당무가 바빠서 그렇다고. 이것을 지금 용인하고 있는 게 재판부 아닙니까? 이런 재판부를 탄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인한테 불리한 재판을 하거나 수사한 판사들을 다 탄핵한 거 아닙니까? 네. 있을 수 없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정감사 첫째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둘째 날인데 뭐 딱 하루 보고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제도 뭐 여러 상임위 10개 상임위에서 막 격돌이 벌어졌는데 좀 관심 있게 지켜본 다른 상임위가 있습니까? 여러 상임위를 다 봤는데요. 예. 흘러간 노래를 이게 다시 트는 레코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요? 뭐 신선한 미사일이 하나 나온 게 없잖아요. 그냥 했었던 거 나왔고 과방위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17명을 줄 세워가지고 네. 참 인격적 모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공직자들에 대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한 그 예우가 저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한번 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 아주 전형적인 그 국회의원의 공무원에 대한 갑질이지요.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좀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네. 하나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과방위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 정지된 상태인데 어제 그 증인으로 출석했더라고요. 그래서 직무 정지된 상태인데 증인 출석이 되나 하고 봤더니 개인 자격으로 나왔더군요. 아니 탄핵을 해놨으면 예. 판단을 받을 때까지 놔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진물한 게 없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 받자마자 이틀인가 있다가 네, 탄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일한 게 없는데 거길 왜 부릅니까? 정말 정치의 공세장으로 삼으려고 아주 작심을 한 거지요. 저는 네. 이제는 옛날에는 그래도 국회가 운영을 할 때 여야가 협상도 하고 합리적인 그런 방법들을 서로 도출해내 가고 이랬거든요. 네. 또 배려할 것도 배려하고 지금 그게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존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네. 이제 그 여권 상황도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때도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하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도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이탈표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이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전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비슷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당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당 의원은요. 저희가 옛날에 탄핵을 맞아봤잖아요. 네. 탄핵 맞아놓고 난 그 이후의 결과도 다 봤잖아요. 지금 이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특검법에 정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 특검을 임명하는 거예요. 민주당에 의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부결을 했다. 가를 했다. 아니면 기권을 했다.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특검법이 합리성을 그나마 가졌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전혀 합리성이 없거든요. 특검을 한다고 그러면 제3자의 공정한 특검에 의해서 지루어진다면 몰라도 지금 그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를 봐보면 무조건 민주당의 수사를 하겠다는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에 이게 동조한다. 전 여당 의원으로서의 그 여러 가지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재표결 하기 전에 이른바 그 의총 소집을 해서 당론 부결을 결정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론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당론으로 부결 결정을 했는데 찬성을 했다면 또는 일부러 기권을 했다면 그러면 당론에 위배된 거라서 어떤 조치가 후속적으로 있습니까?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뭐 수사할 수도 없고요. 단지 당론에 배치되는 건데 그 배치된 본인의 양심과 또 당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중요성을 좀 인식해 주시기를 저희가 촉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표가 나오니까 이제 야권에서는 봐라. 이게 이탈표가 있지 않냐. 한 번 더 추진하면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언젠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제2요구권,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공세를 더 강화하겠다고 야권 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특검을 계속해서 대통령께서 거부를 하잖아요. 네.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입법부의 제일 거대 야당의 폭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것도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올리겠다. 또 네. 정치 공세를 하겠다. 그런데 그건 정치 공세이고 부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알면서. 이게 바로 정치 공세입니다. 여기에 여당 의원이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통령의 제2요구 거부권을 유도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야권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올리면 어떠한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서를 보낸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부를 했는데 분명히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한 이러이러한 법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더 강화하지 않습니까? 그 더 거부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치가 아니라 거부 요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원님 이제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야권이 이탈표가 더 있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제 이 강행 처리를 이제 할 경우에 실제로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게 4명 정도 됐던데요. 네. 아마 시간 가면서 이분들도 올바른 판단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더 이상은 이탈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오히려 합니다. 이탈표가 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많아야 4명이 최대다. 저는 그 네 분들 중에서도 여러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이 부분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 국민들이 그 여야 전체를 여의도의 정쟁을 굉장히 그 불편해하고 비판하거든요. 네, 그런 중에도 이 여권, 이 대통령과 집권당이 자꾸 갈등을 빚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독대 논란도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엊그저께는 대통령이 지금 이제 순방 중인데 한동훈 대표가 따로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국회의원들 한 20명과 밥을 먹었다. 나를 믿고 따라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막 이런 식의 보도가 되잖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여당과 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긴장 관계가 이루어지고 대등한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 비교적 예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당의 목소리도 좀 전달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 수도 있고요. 네. 또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중도층이 아닌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왜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저렇게 싸우는가 이 말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 그런데 민주정당에서 그러한 의견들이 대립도 하고 조화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밑에서는 또 여러 가지 저희들끼리 얘기하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좀 가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내에 그러한 이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게 전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와 국회의원 20여 명, 이 20명입니까? 21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자리에 의원님도 가셨습니까? 저는 안 갔습니다. 우리 당에는 친한이나 친윤이 없습니다. 다 친윤이고 다 친한입니다. 저도 대표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납니다. 또 많은 건의도 합니다. 이렇게 좀 하시자고. 그래서 거기에 갔다 그래서 그게 친한이다. 뭐 대통령 관저에 가서 밥을 때문에 친윤이다. 이거는 너무 그것을 이 두 세력으로 이렇게 분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작동되는 것 같은데 사실 당에서는 다 친윤이고 친한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엊그제 저녁 모임은 한동훈 계보 모임이라고 볼 이유가 없다? 제가 볼 때는 뭐 계보라고 볼 거 있겠습니까? 아마 거기도 번개 모임이 했거나 아니면 한 번씩 식사를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아마 그분들 모인 사람들 거라고 보고요. 비교적 또 한동훈 대표하고 가까운 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친한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저희 당에서는 다 친한이고 친윤이지 그것을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방위원장을 하고 계셔서 국방 관련 질문 한두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에 새로 이시바 내각이 출범했는데요. 이시바 총리가 아시아판 나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게 현실화되면 굉장히 중대한 동북아시아 질서 변화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는 그 한미 동맹이 잘 되어 있잖아요. 또 협력 관계가 아주 좋고요. 또 한미일 군사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아시아판 나토라고는 개념으로 이렇게 가서 더 우리가 복잡한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나. 한미 동맹으로 지금 현재 저는 튼튼한 그 대북에 대한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군사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감시자 사진이나 또 우리가 낳은 여러 가지 또 정보를 서로 지소미아를 통해서 일본하고도 협력 체계가 갖춰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군사 동맹이나 협력은 잘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지 이것이 또 다른 개념의 확장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존의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고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계를 더 심화시키는 것이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맞는 주장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그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고 나서 그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뭐 적대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두 국가로 오늘 얘기했어요. 이 흐름 그리고 헌법 개정 지시가 있었잖아요. 북한의 헌법 개정 지시. 그래서 영토 조항 손본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은 그 NLL을 훨씬 더 남쪽으로 선을 지것들이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그어 갖고서 군사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북한은 뭐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고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평화 상대가 적대적 두 국가로 무력을 사용하겠다 그러는데 평화적 두 국가 개념인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얘기한 게 맞습니까? 강도가 총 들고 또 칼 들고 물건을 뺏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돈을 들고 있는데 이게 맨손으로 되겠습니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무리하셔야 되겠네요. 북한이 지금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토나 또 그 다른 여러 가지 남북 관계 기본 합의서 같은 경우도 파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동족의 개념을 이게 이제는 적대의 개념으로 바꾸고 이러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잘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한국인한테 제일 부족한 게 뭐냐 그러면 국제 소식에 조금 둔감하다 이런 말씀들을 전문가들이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새로 신설한 코너입니다. 글로벌 톡톡. 놓치지 말아야 할 글로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KBS 국제부 김양순 기자입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기습으로 시작된 가자 전쟁이 1년 됐어요. 전쟁 언제까지 할 거냐. 너무 희생자가 많다. 특히 민간인 어린이들의 희생자가 많다. 이런 국제 여론들이 계속 더 올라오고 있죠. 이게 사실 국제 뉴스라고 하는 게 세 가지 시선이 있거든요. 당사자국이 갖고 있는 시선,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시선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전쟁 지금 1년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화점은 하마스가 공격을 시작한 거였죠. 이스라엘의 음악회를 급습해가지고 1,200명이 숨졌고 또 수백 명을 포로로 끌고 갔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반격을 1년 동안 했는데 몇 명이 죽었냐? 4만 명이 죽었어요. 예,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뭐 레바논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합쳐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4만 명이 죽었고 그 중에 10,000명이 어린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무고하게 민간인들이 희생된 거죠.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전쟁들 중에서 가장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된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전쟁이 참 끝나야 될 텐데 이게 끝날 기미는 안 보이고 1년 되는 이 시점에 확전의 분위기만 점점 불타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마스 지휘부도 결국은 이제 사망했고 또 헤즈볼라 지휘부도 사망했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수만 명의 그 희생자가 났는데 근데 하마스가 워낙 갑자기 기습해서 막 인질도 끌고 가고 아직 석방되지 않은 인질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00명 정도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1년 동안 이제 보복을 해도 사실은 뭐 국제사회에서 보복하지 마라 하기도 뭐하고 아직 인질들이 잡혀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번에 제대로 명분을 세워서 지금까지는 한 것 같은데 그러나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피해가 커지니까 이제 국제사회도 좀 움직이는 것 같죠? 정확하게 보시고 계시는데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보면 처음에는 뭐 서방 국가들 전부 다 나서서 이거 너무 야만적이다. 하마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테러리스트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다 이스라엘을 지원해 줬어요. 뭐 무기나 아니면 자금이나 그리고 제재, 하마스에 대한 제재까지 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이제 반격을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가자지구 안으로 들어가면서 너무나 비인도적으로 가고 민간인에 대한 폭격과 무차별적인 공습이 이어지면서 지금 1년쯤 지난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여론, 특히 서방의 이스라엘의 동맹이라는 국가들의 여론이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불편해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안에도 미국 안에도 영국 안에도 다 팔레스타인 또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편만 들었다가는 작년에 미국 국무부에서 내부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편만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반발들처럼 각국에서 반발이 있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미국 또 다른 유럽 국가들도 선거를 앞두고서는 이슬람권의 인식을 가져가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는 점점 냉랭해지고 있고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도 당사자국이잖아요. 자체 내에서도 지금 민심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포로들이 끌려갔는데 이 사람들 중에 많이 죽었어요. 돌아오지 못했어요. 네. 휴전하지 않고 민간인 희생이 많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휴전을 안 하냐. 지금 급선무는 뭐 하마스건 뭐 헤즈볼라건 때려 부시고 소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데려오는 거 아니겠냐. 그럼 휴전을 하자. 휴전하고 인질들 먼저 데려오고 그다음에 전략적인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번에 이스라엘이 반격을 세게 하면서 뭐 나스랄라 같은 어떤 위에 있는 사람들, 공격대원들 많이 죽이고 하면서 지금 네타냐후에 대한 여론이 많이 우호적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내부에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지금 전략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외교적인 방법을 버리고 가는 건 위험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지금 자기 나라에 있던 무장정파 지도자가 이제 공격당해서 죽은 바람에 그 중동에 자기 나름대로는 그 군주국가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 치고 있던 이란이 아주 체면이 땅에 떨어져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크게 보복을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면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우리도 이란 공격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 공격할 경우에 이제 그 예상되는 그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란이 핵무기 제조 공장을 그렇죠. 갖고 있고 뭐 정유 위전 시설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냥 구경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 상황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이란이 말하자면 저항의 축이잖아요. 예멘 그리고 네.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네. 이게 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저항의 축이란 말이죠. 네. 이 저항의 축이 모두 공격을 받으니까 이 뒷배로 있던 이란이 난감해진 거고 또 이란 안에 있던 한이에마저 암살을 당하고 이러니까 이란이 결국에는 반격을 했죠. 이스라엘에 한 180여 포 정도의 로켓을 발사해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지금 아이언돔을 뚫고 들어가서 어느 정도는 요격에 성공을 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곧바로 이스라엘은 우리 반격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언제 반격할 것이냐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말씀하신 핵시설입니다. 그런데 핵시설에 대해서는 미국이 당장 절대 안 돼라고 말하고 나섰죠. 예. 두 번째가 정유시설이에요. 중동에서 나오는 게 검은 석유잖아요. 근데 석유가 나오는 정유시설을 타격을 하게 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국제 유가가 출렁이겠죠. 당장 지금 이스라엘이 반격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전운이 감돌면서 현재 국제 유가가 제가 아침에 확인해 봤더니 지금 지난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콜옵션이 가장 많이 뛰어 올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유시설을 타격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어떻게 뭐 그거는 자기권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핵시설은 안 돼 해놨으니까. 그렇죠. 핵시설은 절대 안 돼 해놨으니까 정유시설은 자위권일까 하다가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백악관 브리핑룸에 가서 내가 네타냐후라면은 그런 행동은 안 할 거야라고 이제 미국적 화법이죠. 하지 마라는 화법을 나타냈단 말이죠. 왜냐하면 정유시설이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여기에 미사일을 퍼붓든 해서 손상이 돼서 기름값이 치솟게 되면은 가장 타격을 입는 게 지금 미국의 민주당입니다. 아하. 이제 선거가 한 달 남았잖아요. 네. 미국 사람들은 기름값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차가 없이는 못 다니고 예. 기름값이 조금만 오르면은 바로 여당에 대한 원성이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기름값이 오른다. 그리고 차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느낀다라고 하면 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정유시설 안 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어디 미국 말을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사전에 네. 얘기도 안 하고 사후에 계속 뒷수습만 부탁한다고 해서 백악관이 지금 곤란하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유시설을 타격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금 논의를 많이 하고 있겠죠. 물밑에서. 근데 공격이 언제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수위까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여론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무슨 리스크가 있으면 그 리스크가 현재화되면은 오히려 저 주식은 안정된다고들 하던데 이 경우에는 좀 양상이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유전 공격한다는 것만으로도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데 실제로 공격에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은 정말로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올라가겠죠. 이게 물동량이
다 수급이 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특히 정유나 석유 같은 것들은 그 이외에 부산시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얼마큼 나온다는 게 예정사항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타격이 가해지면은 그 이후의 일을 알 수 없는 거죠. 마치 반도체가 있는 타이완의 공장이 폭격이나 아니면 공격을 당했을 때 타이완에 있는 반도체가 공장이 하나만 가동되지 않아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금 이스라엘의 그 공격을 견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역시 미국이 갖고 있을 텐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곧 그만둘 사람이라 이게 뭐 완전히 패싱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 패싱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후보에서 물러난 그 시점부터 거의 패싱이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워낙에 작년에 그러니까 1년 전에 전쟁이 났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이제 네타냐후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사이가 딱히 좋진 않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네타냐후 총리도 아주 오랫동안 그렇죠. 정치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두 명의 케미가 딱히 좋진 않단 좀 말이죠. 일종의 온건파 강경파 그렇죠. 느낌이에요. 극우파라고 분류가 됐었던 사람이잖아요. 네타냐후 총리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네타냐후 총리를 어느 정도 설득해서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가 돼 왔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시점에서 아니 이제는 후보도 아니고 다음에 대통령 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제 뭐 대선 후보가 됐지만 외교 안보 경험이 사실 전무하다시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휴전 지금 왠지 호기인 것 같아요. 미국이 누가 주인이 없을 때 내가 휴전을 밀어붙이지 않고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바를 해놓고 다 나서 하고 나서 휴전.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의 주인이 다시 바뀌면은 그때 휴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세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미국이 제재할 방법도 그렇죠. 우리를 말릴 방법도 없지 않냐. 맞습니다. 이제 그런 계산을 네타냐후는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미 정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주제 짧게라도 이건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2년 넘었죠? 2년이 넘었죠. 네. 그런데 갑자기 북한군의 그 장교들이 폭격으로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속보가 나왔던데요. 네. 이게 3일 현지 시간 3일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북한군 6명이 사망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곳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20명이 숨졌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북한군이 포함돼 있었다라고 우크라이나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북한이 러시아에 뭐 무기를 공급하고 전략적인 물자를 계속 공급하고 굉장히 결속력이 강화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건 대놓고 했죠. 그렇죠. 예. 사람까지 보냈느냐. 설마 전투병을 보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뭐 국가정보원이라든지 아니면 국방부에서는 전투병력을 보낸 것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계속 선을 그어왔었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 속보가 떴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북한군이 사망을 한 건 사실인데 아마도 탄약이나 그다음에 포약을 제공을 했잖아요. 근데 이 탄약의 어떤 품질이 균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탄약의 뭐 품질 검수 같은 것들을 위해서 뭐 전투 부대는 아니고 지원부대가? 비전투 부대인 지원부대의 장교들을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전투부대라고 하면은 좀 양상이 달라지잖아요. 크게 달라지죠. 그런데 일단은 뭐 지원부대라면 뭐 있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걸로 일단은 보인다고 하니까 아직 정확한 팩트 체크가 된 건 아니네요. 우리나라 쪽에서는 뭐 국정원에서 조만간 브리핑을 하겠지만 우크라이나 쪽의 보도로 확인된 바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톡톡 KBS 국제부 김양순 기자였습니다. 시사 전격 시사 지금 시각은 8시 43분 막 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출근길입니다. 먼저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면으로 홍제에서 홍은 사이 2차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고요. 북부간선도로 종안분기점 방향 묵동 나들목에서 월릉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서울 방향으로 수원에서부터 정체 시작됐고요. 죽전휴게소에서 판교까지 천천히 갑니다. 더 가서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 잠원에서 서초, 판교 진출로에서도 막히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천에서 신월까지 정체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는 인천 요금소에서 서인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까지 정체고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방향으로 금천에서 천천히 가고요. 순산터널에서 용담터널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네, 당신의 아파트는 안전합니까? 네, 오늘 그 KBS 시사 다큐, 이제 기자들이 제작하는 시사 다큐 프로그램입니다. 더 보다에서 다룬 당신의 아파트는 안전합니까?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KBS 이규명 기자 모시고 진짜 아파트 안전한지 한번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이규명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이게 청라 전기차 화재로 수백 명이 그 한동안 못 들어갔잖아요. 대피하고. 네. 그 청라 아파트 화재 이거를 취재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당시 이제 이 청라 아파트 화재를 좀 취재하게 된 이유는 네. 당시에 이제 화재 이후 전기차 화재에 뭐 집중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하지만 이게 사실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한다고 이 지하에서 발생한 화재의 어떤 위험성들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화재가 급격히 확산한 이유, 또 피해가 커진 원인 같은 것들을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취재를 진행해 보게 됐습니다. 이 취재 과정에서 이제 새롭게 좀 CCTV를 입수하게 됐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화재가 급격하게 확산된 이유를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를 볼 수 있었거든요. 지하 주차장에 있던 CCTV를 통해서. 네네네. 예. 이 지하 주차장이 그동안 공개된 CCTV와는 좀 다른 구도에서 찍힌 거였는데 화재가 발생하고 한 40여 초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 천장에서 불똥이 막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똥이요? 네. 근데 이제 차량이 폭발한 그 전기차와는 한 3m 떨어진 위치에서 불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게 점차 빠르게 오른쪽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먼 방향으로 번져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네, 이 떨어진 불똥의 이 원인은 천장에 있는 각종 배관을 감싸고 있는 가연성 보온재였습니다. 네, 이 차량에서 불이 시작됐고 그 치솟은 화염이 이제 천장 보온재에 옮겨 붙으면서 이 보온재를 타고 빠르게 불이 번져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 지금 전기차 화재라고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워낙 불탈 때 이제 화염이 세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차로 옮겨 붙었을 거다. 뭐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막상 CCTV 화면으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기차 화재는 전기차 화재고 이 전기차 화재가 나서 난 불똥이 그 천장 지하 그 천장에 있는 배관을 둘러싸고 있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보온재라고 부릅니다. 보온재. 네네. 이걸 타고서 지하 주차장 전체로 빠르게 번졌다. 네네네,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장에서 막 불똥이 떨어져서 다른 차들 위에 떨어져서 그 다른 차들이 화재가 났다. 네, 동시다발적으로 사실 여러 차량들에서 불이 막 번졌거든요. 근데 이제 화재 당시 현장 CCTV 같은 것들을 살펴보고 현장을 촬영한 영상들을 좀 분석해 봤을 때 의구심이 남는 점이 있었어요. 이 정작 불이 시작된 차량과 가까운 쪽에 있는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분진만 쌓이거나 뭐 이렇게 외관이 좀 상대적으로 피해가 경미해 보였는데, 그래요? 네, 이게 기둥 넘어 한 5m 넘게 떨어져 있는 차량들은 완전히 쫙 다 불에 타버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이 원인이 천장에 있는 배관 보온재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그 배관을 타고 쭉 불길이 번졌고 천장에서 불똥들이 마치 이렇게 불비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밑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의 어떤 이 연쇄적인 동시다발적인 화재가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특이한 점은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불이 시작된 전기차 바로 뒤쪽 벽면에 이 화염이 빠져나간 어떤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 흔적을 이렇게 따라가 보니 천장에 이 채광을 위한 자연 어떤 환기구가 지상으로 뚫려 있는 환기구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던 그 전기차 위쪽에 왼쪽 이 벽면 방향으로 이 선명하게 화염이 솟구쳐 나간 흔적이 뒤쪽 벽면에 남아 있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당시 전기차가 불이 나면서 엄청난 이제 열기와 연기가 뿜어져 나왔을 텐데
있는데 네. 이 자연 환기구를 통해서 외부로 지상으로 이제 배출이 되다 보니 네. 상대적으로 이 환기구를 사이에 두고 있던 가까운 쪽에 있는 차량들로는 직접적인 열기나 이 불이 번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취재 과정에서 확인을 하신 거네요. 네네. 지하철 전체로 빠르게 불이 번진 것은 그 배관을 둘러싼 그 보온재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지상으로 빠져나가게 만든 이 환기통으로 열기가 빠져나가면서 그 주위는 오히려 그 화재가 덜 번졌다. 네, 그렇게 이 두 가지를 이제 확인을 하셨네요. 네. 그 CCTV 화면을 통해서 확인한 거니까 이제 그 당시 실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취재를 할 수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이제 다 지하, 요즘은 웬만하면 다 주차장을 지하 쓰시잖아요. 그 지하 가시면 오늘이라도 돌아가셔서 이제 주차하실 때 보세요. 지하 주차장이 되게 배관들이 많아요. 네. 배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외부로 노출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하실은? 네, 일단 효율적인 비용을 고려한 효율적인 배치를 한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사람들이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네.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을 한번 바라보시면 네. 정말 배관들이 각종 배관이나 네. 뭐 케이블 전선들이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것들은 사실 지상에 설치하기에는 좀 어렵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에 네. 이렇게 빼곡하게 설치하는 겁니다. 또 이게 이 한 대 모아서 각 동으로 주거 동으로 배분해주는 방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또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도의 난방을 하지 않죠. 그러다 그러네요. 보니까 예. 겨울철에는 이 각종 상하수도 배관 같은 게 춥겠네. 동파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빼곡하게 배운 이 보온재로 이렇게 감싸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천장에 노출되어 있는 배관 보온재들이 언제든 불이 붙을 때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가연성 물질들이 그대로 이제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기자, 그 보온재를 그 방화가 되는 네. 불에 안 타는 보온재로 하면은 문제 없잖아요. 네, 참 그럼 저도 취재 과정에서 이렇게 예. 외부로 노출돼서 언제든 불길이 미치면 이렇게 빠르게 불이 번질 수 있는데 예. 이걸 그런 불에 강한 어떤 소재를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현행 건축법상 이 건축물 실내 마감재의 경우에는 불에 강한 어떤 이런 소재를 사용하게끔 규제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배관 보온재 같은 경우는 건축 설비라는 이유로 어떤 소재에 대한 별다른 규정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실제 이게 그럼 불에 잘 붙나 저 역시도 궁금해서 청라 화재 현장에 이렇게 떨어져 남은 이 보온재 잔에 라이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불을 한번 붙여봤어요. 예. 네, 한 5초 만에 불이 옮겨 붙더라고요. 5초요? 네, 네. 라이터로 5초? 네, 라이터는 상당히 사실 약한 불이잖아요. 그렇죠. 이 실제로 차량이 폭발하면서 막 화염이 치솟는 상황이라면 이 보온재는 말 그대로 그냥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네, 뭐 이번에 전기차에서 불이 시작됐기 때문에 전기차에 이렇게 모든 좀 관심들이 집중됐지만 실제로 2021년도에 천안에 있었던 지하 주차장 화재에서는 네. 승합차에서 불이 났지만 마찬가지로 천장 보온재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네. 차량 600여 대가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야,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게 전기차가 아니라 일반 죄송합니다. 일반 차도 화재가 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똑같이 확 번질 수 있다. 지금 지하 주차장의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구조적인 문제. 그러면 지금이라도 뭐 소방령이라든지 소방법이라든지 뭔가를 고쳐서라도 적어도 외부로 노출된 그 배관을 싸는 보온재를 그 화재에 견디기 좋은 소재로 바꾸는 그 작업이라도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 역시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건축법에 관련된 규정 자체가 없다 보니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번 청라 화재 같은 경우에도 이런 큰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여러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뭐 스프링클러를 바로 작동하는 뭐 습식 스프링클러로 바꾼다. 뭐 아니면 전기차를 어떻게 불을 끌 것인가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주차장을 지상으로 옮기냐 주로 이런 얘기들만 있었어요. 네, 정작 이 지하의 사실 가연성 보온재들이
천장에 이렇게 질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은 빠져 있었고요. 네. 또 만약에 이러한 규정들을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소방법의 문제 중에 하나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그대로 두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데 지금 수많은 아파트들 건물의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이 가연성 보온재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 문제 서둘러서 좀 해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요. 이게 지금 뭐 소급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따지고 있을 한가한 상황이 아닌 것 같으네요. 네, 이게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화재가 난 전기차 옆에 배기구가 있어서 그 주인은 상대적으로 좀 덜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 화재 현장의 사상자들은 거의 대부분 연기에 질식돼서 그렇다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열기나 연기를 뭔가 뽑아낼 수 있는 다른 루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예. 네, 사실 지하 주차장은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번 청라 화재 당시에 소방대원들이 6분 만에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 불이 시작된 그 전기차 이제 화원에 접근하기까지는 3시간이 넘게 시간이 걸렸거든요. 소방대원들도? 네. 현장에 출동은 했는데 아무 조치를 하지 못한 겁니다. 이유가 뭔지 살펴봤더니 이 지하 주차장이 밀폐된 구조라는 거죠. 이제 차량들과 이 각종 가연성 보온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불에 타면서 이 마치 오븐처럼 내부에 뜨거운 열기와 연기가 가득 들어찬 상황이었습니다. 이 연기 자체 온도가 100도씨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연기가 100도가. 네, 연기만 닿아도 화상이 있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방대원들이 다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산소통을 메고 현장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2번이나 가까운 지점으로 진입하려다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제 100m 넘게 떨어져 있는 이 주차장 출입구를 통해서 이 배연 차량이라는 걸 이용해서 조금씩 연기를 강제로 빼내면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화재 나면은 엘리베이터나 이게 통로가 되니까 그 뜨거운 연기의 통로가 되니까 그런데 그게 100도씨라고 하면 연기를 잠깐 마시는 것만으로도 이 기관지가 다 탄다는 뜻이잖아요. 네, 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재연설비라는 거군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취재 과정에서 만난 다수의 이제 소방 전문가들은 앞서 제가 잠시 언급드렸던 이 차량들의 피해를 좀 상대적으로 적게 했던 자연 환기구를 일정 구역마다 이렇게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지하 1층 주차장밖에 설치를 못 하겠죠. 지상으로 직접 뚫려 있어야 하다 보니. 근데 요즘 지하 주차장은 갈수록 지하로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재현 설비라는 게 서둘러 이렇게 좀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될 수 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시간 관계상. 네. 이 더 보다? 네, 네. 이건 언제 방송되는 거예요? 제 프로그램은 이제 방송이 됐고요. 지난 일요일에 다시 보려면 볼 수는 있죠? 네, 볼 수 있습니다. 일요일 KBS 1TV 밤 10시 반에 시작되는 방송입니다. 기자들이 만드는 이 다큐멘터리 취재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이규명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0월 8일 화요일 전격 시사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